이 책은 어릴 적 저희 집 책장에 꽂혀 있었던 백과사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90년대에는 백과사전을 친구처럼 곁에 두고 수시로 궁금한 것을 찾아보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보통 백과사전은 전집으로 팔았기 때문에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백과사전이 왜 그렇게 유행했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IMF 이전의 한국은 평균 10%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고도 성장의 나라였습니다. 일자리는 넘쳐났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어느 기업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을 했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존적 문제로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시 인재상은 성실, 끈기, 책임감, 열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이유는 한국의 주력 산업이 이미 있는 것을 빠르게 뒤따라가는 산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문을 받고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매뉴얼을 충실히 지켜서 짜인 대로만 명확히 수행하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 정답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일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뉴얼에 써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정답을 암기하고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창의력이 있는 학생보다 지식의 절대량이 많은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같은 국가고시도 암기 시험이었습니다. 정해진 시험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암기를 잘한 사람이 결국 합격자가 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1990년대 왜 백과사전이 유행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머리에 담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백과사전을 유행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IMF를 지나 경제 성장률이 2%대로 고정되면서 한국의 산업 구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문을 받아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납기 일을 맞춰주는 하청업 중심에서 반도체나 전자기기, 자동차를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매뉴얼을 따르는 방법으로는 도무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실, 끈기, 책임감, 열정으로 대표되는 기존 인재들의 방식이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언제든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과 정보를 과거처럼 암기하는 것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단답형의 파편적인 답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담긴 서술형 답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연결하고 인과나 상관관계를 찾아 의미를 부여하는 답이 경쟁력을 가진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로 들면 작년에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고 어떤 물건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는 인터넷 검색으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기가 있었던 물건을 보면서 트렌드를 찾아내고 그에 따라 내년에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가 많이 팔리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이제는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생성형 AI, 챗GPT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 또 한 번의 격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정보 사이에 인사이트를 불어넣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편견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챗GPT는 지식과 지식을 엮고 거기에 인사이트를 집어넣어 지혜로 가공하여 사람들에게 내놓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사진과 영상까지 직접 제작하는 생성형 AI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정보들을 짜집기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의 통찰력과는 다르다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인사이트 있는 사람도 그 인사이트를 발휘하는 프로세스는 챗 GPT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챗 GPT보다는 통찰력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답을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챗 GPT와 한 100배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질문에 대해 망설임 없이 척척척 답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두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식을 찾아주고 인사이트까지 담긴 해답을 그것도 100배 빠른 시간에 제공하는 생성형 AI가 탄생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답을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전 시대가 질문과 답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질문만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지식과 지식의 점을 연결하는 인사이트라는 선을 대신 그어주는 생성형 AI에게 질문만 잘하면
우리는 인사이트 있는 답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인사이트의 효용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인사이트는 질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시대가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고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찰력 있는 양질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답형 답을 달달 외워야 했던 시대, 소술형 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의 교육을 받아온 우리에게 갑자기 질문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왜 또는 어떻게만 반복하는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발전시켜 자신만의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질문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문보다는 순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와 노력으로 질문하는 뇌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 말고 우리의 뇌를 질문하는 뇌로 바꾸는 4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야? 대상에 대한 탐구 의지를 자극하는 질문입니다. 뭐야? 라는 질문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키는 질문입니다. 생성형 AI가 탑재된 최신 스마트폰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제품에 대해 뭐야?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저 스마트폰은 무슨 제품일까? 라고 뇌에 호기심을 자극시켜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단순히 그런가 보다 신기하네에서 그칠 수 있는 반응에서 뭐야? 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법은 진짜입니다. 이 질문은 비판적인 사고를 담은 질문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정보나 사실을 그냥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가? 라는 자세로 다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각이나 상황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도 과연 그런가 하는 자세로 생각해보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이나 매뉴얼 등은 이 빠른 가속의 시대에 순식간에 뒤떨어진 방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 진짜라는 질문을 통한 비판적 사고는 질문하는 뇌를 세팅하고 해당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질문법은 좀 더입니다. 이 질문은 문제 해결적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개선의 여지는 없을까? 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어떤 방법, 방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나은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일을 시키면 편하게 하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을 지탄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람이 각광받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더 나은 방법이 없나, 더 편한 방법은 없나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물론 개인을 위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되겠지만 모두에게 더 나은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이런 사람이 결국 기술을 발전시키고 매뉴얼을 개선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법은 왜입니다.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나아가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의 본질을 찾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주변 상황과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놔두는 것을 인간은 불편해합니다. 5Y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물어보는 Y를 할 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번 정도 하라는 것인데요.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서 적용한 생산관리 시스템인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나온 기법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5Y 기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제퍼슨 기념관의 대리석 외벽은 쉽게 부식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원인을 살펴보니 비누 청소를 자주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누 청소를 그만두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기서 한 번 더 Y를 해봅니다. 그러면 왜 비누 청소를 자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비둘기 배설물이 많아 지저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누 청소를 그만두면 외벽의 부식은 막겠지만 외벽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Y를 해봅니다.
왜 비둘기들의 배설물이 많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비둘기들의 먹잇감인 거미가 많아서였습니다. 여기서 또 Y를 해봅니다. 거미가 왜 많을까? 불나방이 많아서 이 불나방을 잡기 위해 거미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Y를 또 해봅니다. 불나방이 왜 많을까? 이유는 외곽의 조명을 일찍 켜서였습니다. 그래서 제퍼슨 기념관의 해결책은 외곽 조명을 2시간 정도 늦게 켜는 것이었고 이것으로 대리석 외벽이 부식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뇌를 질문하는 대로 바꾸는 4가지 질문법. 첫 번째 뭐야? 두 번째 진짜? 세 번째 좀 더? 네 번째 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4가지 질문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법입니다. 생성형 AI가 탄생하면서 좋은 질문만으로도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질문의 힘을 기르고 질문을 활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지적 능력이 확대되고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AI 시대, 부와 성공을 위해 똑똑한 질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